네, 가끔 제가 수요일 날 하는 말씀의 동영상을 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나. 그런데 그 영상 볼 때마다 준비된 이야기를 잘했나 이거보단 뭐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가 머리가 해성해성해요. 이제 뭐 유전적인 거 없이 사실은 이제 뭐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계속 영상 보는데 이게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평상시에 잘 신경 안 쓰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가급적 고개를 숙이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머리를 좀 짧게 깎아볼까? 아예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 자매가 막 계속 말려서 못 하고 있는데 뭐 분위기 전환 삼아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좀 대화를 그러면 말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긴 시간 뭐 텀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핵심적인 얘기들만 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영적인 근본적인 속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싶어하고 서로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기 원하신 거고 그게 고스란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작용이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들의 대화와 소통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런 말씀들을 2시간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원론적인 거는 아마 다들 아세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냐?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그 그리스도인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더니 이렇게 뭐 온유하게 말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유하게. 그럼 온유하게 말하는 건 어떻게 말하는 걸까요? 되게 좀 포괄적인 부분들로 감사의 말을 하라. 예. 그러니까 약간은 좀 추상적인 개념들로 있어서 이제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말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드릴 말씀은 한 3년 전인가요? 아마 교사대학에서 한번 언급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제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 기반 사상에는 사실 그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주고자 하는 연민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발견하면 그것들을 이룰 수 있고 이 땅에 폭력적인 또는 불평등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깔고 이 비폭력 대화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물론 아예 없진 않습니다만 이 자기 중심에 더욱더 빠지면 결국은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폭력 대화가 갖고 있는 이 철학을 좀 드러내고 이걸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하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고 저도 이제 뭐 오늘 뭐 이렇게 연구 논문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세상의 철학들 또 인문학적인 것들,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좀 걷어내고 교회 안에서 활용 가능한 것들을 좀 추려서 오늘 함께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은 거기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땐 벌써 사실이란 말을 3번이나 썼네요.
성도들은 가슴에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지만 성도들의 가슴에서는 정말 가슴으로 우러나는 것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그런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가슴에서 우러나는 것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연결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것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싫고 내가 뭔가 이렇게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는 게 싫다.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것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어떤 액션,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시는 건, 그 행동을 하는 건 어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죠. 물을 적당히 마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갈증이 해결됐어요. 그럼 물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항상성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욕구를 계속 욕구가 쌓이면 우리의 뇌가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욕구가 동기부여가 돼서 행동을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다른 점은 바로 이런 점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 욕구를 달성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욕구가 나는 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욕구가 다 나쁜 것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분별하고 그에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느낌이라고 하는 것들. 느낌, 우리가 이제 느낌하면 어떤 단어들이 좀 생각나세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한창 때만 해도 제일 많이 쓰는 느낌 뭐예요? 그러면 짜증난다였어요. 네. 뭐 기쁘다, 즐겁다, 슬프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네, 다 우리가 쓰는 느낌의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 느낌의 단어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평상시에 적어보시면 20개가 넘지 않아요. 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는데 대단히 인색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 드렸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긍휼로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고스란히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 되는 거 별로 원치 않거든요. 그것이 나의 이익과 나의 편안함의 욕구가 필요할 때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 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대단히 껄끄러워합니다. 제가 공동체 활동을 건 10년 동안 밖에서 해봐서 알아요. 사실은 그걸 하면서 계속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사람들은 공동체 하는 거 별로 싫어해요. 왜? 나를 뭔가 희생해서 공동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돈 1,000원이라도 나한테 미치면, 특히 농촌 사회에서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제가 이제 10년간 해보면서 제 경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하나 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이익이 걸려 있으면 기꺼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지으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물론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한되어 있는 한 안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문제는 이따가 뒤에서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게 말할 땐 그럼 어떻게 말하는 거냐? 첫 번째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속 안에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마음 안에 관찰된 것들을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그 느낌 뒤에 있는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 욕구를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말의 뜻이 내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는지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둘의 욕구가 모두 다 만족될 때까지 평화롭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되게 어렵죠? 단어들이. 뒤에 조금씩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들을 때는 자신의 생각, 선입견, 기대, 가정, 그리고 조언하거나 가르치려는 충동을 좀 내려놓고 상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그리고 상대가 어떤 느낌인지, 또 그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비판적이거나 내가 듣기 힘든 말을 했을 때도 그것이 상대방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인함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아니면 도리어 상대방을 똑같이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상대방한테 내가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 네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성적표가 나왔는데 성적이 이게 뭐냐? 너가 이렇게 성적이 나오면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엄마가 너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이는 할 수 있는 선택이 네 가지 중에 있는데, 첫 번째, 자신을 탓합니다. 어떻게 탓할까요? 그래,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아니면 이제 스스로 죄책감이 쌓이겠죠. 죄책감이 동기가 돼서 무엇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가장 표현한 건 무슨 엄마가 학원을 안 보내줬잖아, 과외를 안 시켜줬잖아. 이렇게 상대방을, 엄마를 도리어 비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느낌이 어떤지,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 안에서 왜 내가 이런 느낌이 들었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엄마가 화가 났구나. 엄마가 왜 화가 났지? 그 안에 있는, 엄마의 화가 난 안에 있는 그 욕구를 생각하는 거죠. 요 네 가지 단계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위에 두 개를 선택해요. 위에 두 개를 선택하는 게 한 80% 이상은, 이런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80% 이상은 자신을 탓하거나 상대방을 탓합니다. 그리고 29%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80% 정도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가정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1% 정도가 왜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예요. 저희 자매 있나요? 엊그저께 이제 월요일이죠. 유연이가 토요일부터 이제 좀 이렇게 설사 장염 증세가 있어갖고 제가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유연이를 보느라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죽 사다가 이제 죽을 줬어요, 주일날. 그런데 이제 그냥 흰죽 맛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장하고 참기름 조금 타서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저한테,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는 대뜸 왜 애 죽을 흰죽만 먹여야지 간장하고 참기름을 타서 준 거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를 비난한 거죠. 애가 장염인데 왜 간장하고
참기름 타서 좋냐?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형제님들, 자매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셔요? 죽을 줄 알셨습니다. 저게 1번이에요.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예. 예.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예.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순간 저도 약간 화가 나죠. 내가 지금 내가 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간장 조금하고 참기름 타준 게 내가 이렇게 낮에 일하는 시간에 나한테 전화 올 만큼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인가? 막 화가 났는데 이제 그 순간 일단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듣고만 있고 알았다. 일단 끊고 저녁에 가서 이제 그동안 생각을 했죠. 왜 그럴까?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자매가 그날 월요일도 유연이가 유치원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연이, 규연이 둘을 다 데리고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연이가 지 몸이 아프니까 엄마한테 짜증내고 밥 달라고 했다가 밥 안 먹어 막 이러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좀 힘들고 짜증 났겠어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가서 아침에 나한테 전화했잖아. 그게 그렇게 큰 일일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꺼냈죠. 사실 저희 자매도 알죠. 예,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예. 그래서 저는 4번까지는 아직 못 가고 전 3번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사실 거기서 더 잘하려면 대화를 잘하려면 이런 거죠. 아침에 유연이랑 규현이 보느라고 힘들었구나. 애가 참 말을 안 들어서 짜증이 많이 났었나 봐.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100점짜리 남편이겠죠? 네, 전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그냥 제 느낌에 저는 이제 3번. 그래서 저 그랬어요. 내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나 되게 화가 났다. 나는 어제 유연이 보느라고 되게 충실하게 했고 오늘 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을 때 내가 되게 섭섭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저희 자매는 사실 제가 그냥 나한테 오늘 아침에 그런 전화 했네라고 얘기한 사실 그 전부터 아마 되게 미안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하는 순간 저희 자매 저한테 이제 미안하다. 본인이 왜 그랬는지 그렇게 마침에 말 안 듣고 짜증나서 그랬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대화들이 이런 듣기 힘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예. 사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죠. 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게 남편한테 아침부터 전화해서 이게 할 얘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걸 테고 할 텐데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등거리가 될 수 있고 도리어는 부부관계를 더욱더 좋게 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1번 아니면 2번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4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을 때 상대가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스스로 찾아가도록 좀 도와주고 더 깊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바로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공감적 경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상대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냥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고 있는 얘기 안에 저 사람의 느낌은 어떨까? 그렇게 해서 되게 당신이 슬펐구나. 당신이 어려웠구나.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라고 하는 일단 감정적인 공감을 해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진술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감적 경청이에요. 경청을 할 때 우리가 듣고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언어적인 공감은 20%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이해하는 건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인 공감은 그 느낌을 같이 공유해주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이런 경청이 나머지 비언어적인 공감이 한 80%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은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이 그런 것도 좀 잘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사실은 우리는 더 훈련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상대가 충분히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좀 들어주어서 공감대가 좀 성성된 후에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뭐 뒤에 썼지만 좀 앞으로 끌어서 얘기하면 사실 우리 형제님들이 제일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그거거든요. 자매님들은 공감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에 해결 방법을 던진다거나 심판자의 자리에 얹어서 이건 누가 잘못했고 이건 누가 잘못했고 하거나 이런 것들, 이거 되게 공감을 방해하는 것들이거든요. 서로 간의 연결을 끊는 것들이에요. 또 어른과 아이의 대화에서 학생 이제 연령 차이가 있는 곳에서 서로 대화할 때 아이들도 사실 충분히 공감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감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건 조언하거나 가르치려 하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은 더 이상 학생이라고 하여도 부모와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좀 공감적 경청, 물론 이것도 이제 끊임없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요 네 가지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듣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제일 큰 것이 판단입니다. 판단. 너는 게을러, 저 사람은 무책임해, 우리 부장은 너무 권위적이야. 뭐 이런 부정적인 판단도 있고요. 긍정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넌 참 착한 아이구나.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긍정적인 판단도 관계와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강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거 밥 다 먹어야 돼. 제가 하여튼 여기서는 할 말이 없는데 유연이한테 이거 다 안 먹으면 포도 안 줄 거야. 뭐 이런 아이들한테 하는 강요죠. 근데 물론 이제 아직 인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사실 우리 사회가 군대 이런 데는 계급 사회잖아요. 그리고 선배와 후배, 직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이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권위를 세우면서도 아이와 갈등이 생기지 않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모의 권위, 선배의 권위, 이런 것에 대단히 좀 이렇게 훈련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무너지면서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연이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른들한테 다 존댓말 했어요. 해주세요. 요 붙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되면서 유치원을 가면서 이제는 요자를 안 붙여요. 해줘, 할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자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좀 좋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얘가 왜 말을 이렇게 하지? 그런데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영어에는 이런 존칭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와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나? 아닌데?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자매는 이거 해줘 그러면 요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해줘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걸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어쨌든 이게 왜 우리는 그런 유교적인 문화 사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존칭, 존댓말 이런 게 사실 이 한국어가 대단히 그런 것에 잘 발달되어 있는 언어죠.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전 그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유연이를 과연 얘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강요, 그다음에 당연시하는 말, 그 사람은 벌받아 마땅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그리고 이제 책임을 부인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 간의 진정한 소통,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우리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런 말들이 잘 안 써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많이 쓰여집니다. 첫 번째 단계인데요. 관찰입니다. 있는 대로 관찰하기.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있는 현상에서 자기 생각은 제외하고 있는 그대로를 비디오 카메라가 찍듯이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예시 드릴게요. 시원이가 삐졌어. 이거는 시원이가 삐졌어. 이건 관찰일까요? 아닐까요?
관찰이다. 아니다. 네. 이건 관찰이 아니에요. 네. 이건 판단이에요. 네. 시원이가 삐졌다고 하는 판단. 다른 얘기고. 민혁이가 화났어. 이건 관찰일까요? 판단일까요? 네. 이것도 판단입니다. 그럼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민혁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미간 사이가 좁아지고 입술이 삐쭉삐쭉해. 이건 관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예, 누가 화났어 이거 할 얘기를 지금 민혁이 얼굴이 붉어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두 번째인데요. 누군가한테 말할 때 관찰과 평가를 섞으면 관찰과 평가, 판단을 섞으면 상대방의 일을 비판으로 듣고 우리의 말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 뇌의 기제가 그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하는 4가지 행동 중에 첫 번째, 자기를 탓하거나 다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하는 것.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2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관찰은 추상적인 평가가 아닌 구체적인 상황, 말, 행동 등을 묘사하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좀 몇 개 갖고 왔어요. 자, 영희는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손톱을 깨물고 있었다. 관찰인가요? 평가인가요? 예, 관찰이죠. 동화는 공격적이다. 예, 이것도 평가, 판단이고요. 자, 모든 사람이 지루해하더라. 관찰일까요? 판단일까요? 예, 판단입니다. 그 선생님은 선생님답지 않게 행동해. 예, 판단. 우리 아이는 거짓말을 잘해. 관찰인 것 같아요? 이것도 판단. 이해되시죠? 관찰과 판단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또 다른 거요? 그 사람은 참 무례해. 네, 판단임. 남편은 애정 표현을 하는 법이라고는 없어. 관찰이에요, 판단이에요? 관찰이라고 말씀하고 싶겠지만 판단임. 너는 참 좋은 친구야. 네, 판단. 잘하시네요. 우리 아들은 참 게을러. 네, 판단.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판단. 네, 관찰이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네. 근데 이런 얘기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시나요? 네. 적지 않게 아마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이 얘기할 때 판단과 관찰을 섞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사실 그걸 듣는 사람은 그것을 비난이나 자기를 판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에도 있죠.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우리는 되게 쉽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느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기입니다. 혹시 태림 형제 그거 종이 나눠드렸어요? 있어요? 그거 좀 나눠주세요. 제가 지금 그 느낌의 단어들이 적혀있는, 한편에는 이제 욕구의 단어들이 적혀있는 종이를 두 분이 하나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한 장씩 보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이따가 일단 돌리시면서 좀 이따 보시고요. 자, 느낌이란 외부나 내부의 자극에 대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느낌은 욕구의 충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욕구가 충족되면, 내 안에 있는 필요가 채워지면 좋은 느낌들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안 좋은 느낌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화나고 짜증나고 슬프고 이런 느낌의 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쓰여지는 단어들이고요.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단어들은 욕구가 충족됐을 때 쓰여지는 단어들입니다. 이쪽 형제님들한테도 혹시 갔나요? 종이? 안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느낌을 이야기할 때 생각이 섞인 말을 하면
내 느낌을 상대에게 미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야. 이거는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무시당한 느낌이야. 자, 이건 생각이에요. 그러면 무시당해서 어떤 느낌이 들을까요? 모욕감이 느껴져. 예, 모욕감이 느껴지. 또, 네? 아, 수치감. 아, 역시 국어 선생님 다르시네요. 단어의 활용이 높으세요. 사실, 거의 이런 화나 짜증나로 귀결되거든요. 예. 그 다음, 나는 나쁜 엄마처럼 느껴져. 이건 생각일까요? 느낌일까요? 생각. 예, 이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면 나쁜 엄마처럼 생각돼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 슬프겠죠. 근데 슬프겠죠. 그 다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불친절한 것 같아. 이건 생각일까요? 느낌일까요? 예, 생각. 연습 한번 할게요. 너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이야. 이건 생각일까요? 느낌일까요? 생각. 그러면 너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느낌 같은 느낌? 그 안에 무엇이 숨어져 있을까요? 미움, 분노, 분노. 그런 게 숨겨져. 이거 좀 빼고. 자, 오랫동안 미루었던 일을 마치고 나니 홀가분하다. 이거는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느낌. 홀가분한 느낌. 홀가분하다. 자, 아까 앞에 있었죠? 너는 나를 참 피곤하게 만들어. 이건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면 너가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난 어떤 느낌이에요? 힘들어. 짜증나. 뭐 그런 느낌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건 생각일까요? 느낌일까요? 생각. 은미자매 이런 생각 들면 어떤 느낌 들어요? 슬프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알아차리는 게 왜 중요하냐? 이제 뒤에 분노에 대해서 좀 오늘은 못할 거, 좀 앞당겨서 얘기하면, 분노를 보면, 사실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내가 듣기 힘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화가 나죠. 그렇죠. 근데 이 화가 나는 느낌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너가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너가 나한테 무례하고, 내가 너한테 무시당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동의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 나오지만 이 화가 난 느낌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느낌은 어떤 데서 나온다고요?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아니한 나의 욕구, 나의 필요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럼 내가 화가 난 이유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피곤하게 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비난하는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뭔가 충족되지 않은, 화가 난다는 건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안에 충족되지 않은 어느 욕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거든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분노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나의 느낌을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그러니까 내가 화났으니까 너도 좀 화가 나봐야 돼. 내가 지금 짜증났으니까 너도 같이 좀 짜증나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지? 여기 있는 생각들, 이면에 있는 그것으로 통해서 나오는 나의 느낌은 뭐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기 느낌의 단어들이 있어요. 대략 한 8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거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느낌의 말은 20가지가 넘지 않거든요. 좋은 거 나쁜 거 합쳐서.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학교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래요. 너의 느낌을 말해볼래? 이렇게 안 하고 너의 생각을 말해볼래?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모든 상황에 느낌이 필요한 상황에도 느낌을 물어보지 않고 생각을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을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느낌을 잘 알아차리는 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거 아까 얘기했던 얘기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는 시도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욕구의 충족 여부는 느낌이 알려주거든요. 내가 느낌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원하는 것이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느낌을 모르면 그 욕구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첫 번째 들어가면 첫 번째는 관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찰과 평가를 분리해서 이야기한다. 왜요? 왜 그럴 필요가 있다고요? 관찰과 생각을 섞어서 얘기하면, 평가를 섞어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비난으로 듣고 또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비난으로 들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다음 알아차려야 될 게 나의 느낌인데, 느낌은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욕구가 해결된 것은 좋은 느낌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나쁜 느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도 잘 알아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목소리가 자꾸 떨려. 나 지금 목소리 너무 떨려. 어떤 느낌일까요? 긴장되는. 네, 또 창피한. 그럴 수도 있죠. 부끄러운.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안에 한번 거기 찾아보세요. 욕구 목록에서. 형제님도 안 갖고 계시니까 욕구 목록에서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긴장되는이면 그 안에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으니까. 그 안에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욕구 목록 중에 이런 편안함,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죠. 나는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꾸 목소리가 떨려서 긴장돼, 두려워, 부끄러워.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거 있어요. 저 사람이 한 번 더 말하기 시작하면 나는 나가버릴 거야. 자,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상대방이 막 뭔가 우리 지금 모였어요. 속으로 모였는데 한 사람이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또 똑같은 얘기 또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한 번만 더 말하면 난 나가버릴 거야. 어떤 느낌이에요? 네? 거북한. 네, 거북한 느낌. 또 네? 네, 화가 난. 네? 왜 웃으세요? 답답함. 네, 그런 느낌일 수 있죠. 그러면 그거와 연결되는 욕구는 뭘까? 이게 화가 나거나 거북하거나 답답하거나 각각 나오는 욕구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느낌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욕구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친구랑 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랑 내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에요.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 와서 나 내일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나오는 느낌 뭘까요? 예, 짜증남. 혐오스러워요? 예. 정 떨어짐. 예. 하지만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나도 내일 가기 싫었어. 그런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가자고 약속은 했는데 나이스한 타이밍에 그 친구가 안 가겠대. 그럼 어때요? 기쁘죠? 예, 그때 나오는 욕구가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느낌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욕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자, 아이가 어제 자기 방을 치운다고 하고는 치우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짜증나고 또 가슴 찢어지는 네, 여러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의 이제 보통 아이가 방을 안 치워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려요? 아이에게 돌리죠. 왜 이렇게 어지럽히냐? 너는 뭐 하나 제대로 정리하는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아이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아이는 엄마, 첫 번째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느껴서 그걸 열심히 다시 치우겠죠? 근데 그게 자발적인 동기에서 치우는 거예요? 엄마는 맨날 나한테 이런 것만 갖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치우긴 치우지만 그 마음의 온전한 예스는 아니겠죠. 아마 한편에, 물론 이제 착한 친구는, 착한이라고 하는 것도 판단이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은 바로 치울 수 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치우려고 했는데 깜빡 잊었어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지 않는 반응 나오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때, 자,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어제 방을 치운다고 하고는 치우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화가 난다고 하고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고 또 그러면 그런 느낌에 나오는 욕구는 뭘까요? 나의 욕구는. 이때 그 화를 아이가 치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욕구. 뭘까요? 청결함. 네, 엄마한테는 청결함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짜증나고 가슴이 찢어지고 화가 나는 욕구가 나는 거예요. 아이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 안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서예요? 내 안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서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마지막 단계, 오늘은 시간이 다 있으니까 마지막 단계인 부탁과 연결하는 거예요. 방을 치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와 잘 매치가 안 돼서 되게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 언어로 만들어야 돼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정답은 사실 이런 거예요. 엄마는 방이 좀 깨끗하고 청결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어지러울 경우에 너의 건강도 염려돼. 자, 엄마가 치우는 거 도와줄 테니까 엄마랑 함께 치우지 않을래? 아니면 어제 방을 치운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어제 너가 방을 치운다고 했는데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엄마와 너 사이에 신뢰감, 엄마는 신뢰를 좀 하고 싶고 너와 신뢰를 좀 쌓고 싶은데 그 신뢰가 좀 깨어진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조금 무거워. 좀 답답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일상의 언어는 아니죠?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일상의 언어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고 그 안에 바로 이 네 가지의 프로세스. 관찰, 느낌, 욕구, 부탁. 다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니까. 네. 하지만 요 네 가지의 프로세스를 잘 연결해서 생각하셔서 이야기하시면 이야기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잘 여기서 얘기하는 것으로 부탁할 거냐. 아까 말한 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할 거냐.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내가 한 얘기가 부탁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뭐라 그랬죠? 내가 얘기했는데 그게 안 먹히면 내가 짜증나 화나? 이건 강요다. 네. 엄마는 너하고 신뢰감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안 치웠어. 짜증이 확 나죠. 그럼 내가 어저께 나는 그렇게 얘기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강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안 됐을 때 또다시 오늘도 또 안 치웠네? 무슨 일이 있었니? 혹시 치울 수 없었던 무슨 일이 있었니? 다른 더 중요한 게 있었니 혹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손이 바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의 스타일을 보시면 얘기를 길게 하죠. 그죠? 예. 짧게 하지 않아요. 길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하면 경상도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교육도 다니고 하거든요. 근데 경상도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세요. 네, 경상도 분들 뭐 이런 속설 있잖아요. 아는, 밥 줘, 자자. 이게 끝인데 말을 길게 하라니. 관찰로 이야기하고 느낌을 이야기하라고 하고, 예. 부탁의 말로 하라고 하니 사실 되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신만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 대화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는 것보단 대화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게 좋아요. 그러기 위해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것도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의,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욕구를 상대방의 욕구와 충족시켜야 돼요. 내가 방을 깨끗하게 하는 청결함, 자녀와의 신뢰를 제 한편의 욕구고요. 상대방도 아이가 방을 안 치운 욕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희 부모님은 항상 그래서 저한테 제가 방에 막 어지럽혀져 있으면 좀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뭐가 어디 있는지 전 다 알거든요. 그 어지러져 있는 상황이 저에게는 훨씬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욕구, 아이의 욕구와 부모의 욕구가 아까 처음에 나왔죠.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욕구다. 네. 근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은 다른 거. 하나님 안에서, 예, 분별했을 때 이게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욕구, 예,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필요라고 한다면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욕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의 욕구가 존중받으면서 함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건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고, 한 번에 이걸 다 이렇게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한 번에 바꾸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제가 봤을 때 누가 어떤 말을 나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라고 하는 사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그런 능력이 있으셔요. 예. 그 다음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거 사실 내가 아무리 훈련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 플러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언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몰라서 저도 이렇게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순서로 그냥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희 자매가 저한테 또 비폭력 대화로 뭔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건 마이너스예요. 예. 이건 마이너스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만의 언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건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책 속에 나와 있는 그 의사소통이나 대화의 기술을, 어차피 저도 이제 이쪽에 관심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여러 책들을 보고 여러 논문들을 보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만큼 대단히 효과적이거나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인 방법은 아직까지는 저는 좀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연습을 좀 해보시고, 또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각각, 오늘은 좀 큰 관찰, 느낌, 욕구, 부탁, 큰 대주제만 말씀드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좀 이것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엮어지는 것들로 좀 엮어서 연습해보고 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간증 이런 것들로 좀 채워져야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하나됨,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우리의 서로 간의 연결, 소통이고,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방해하는 게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하느냐. 사실 오늘 말씀적인 내용은 없었잖아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한편에 그런 좀 부담감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로 통해서, 물론 이게 세상에서 만들어진 기술이긴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좀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연합되게 하고 더욱더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